ROE가 높아야 됩니다. PBR 낮은 것에 플러스 ROE가 높은 것까지 찾아보시고요. 이익 개념까지 같이 본다면 저 PBR에 저 퍼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퍼까지 낮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AI가 완전 1순위 신기술 테마, 신기술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가 2차전보다 좋은 단계고요. 당장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2월이고) 이제 곧 있으면 설 연휴잖아요. 근데 지금 증시는 그렇게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일본 증시 30년 만에 최고치, 미국 증시도 계속 좋고요. 한국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건가요? 사실은 뭐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그리고 올해 1월까지도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그 30년 전 잃어버린 10년 그 전 직전 고점까지도 거의 뭐 다 왔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 S&P 지수는 이미 신고가를 다 뚫었고 나스닥도 뭐 신고가 이제 다 왔고, 그러면은 결국 선진국 증시만 그렇게 뭐 잘 가는 거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요. 우리나라 지수하고 사실은 연동성이 좀 높은 아시아 증시 중에 하나가 대만 증시인데요. 대만 증시도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요. 차트로 그냥 딱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근처까지 다 왔죠. 거의 근처까지 온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미 신고가를 뚫은 상태고요. 니케이 지수를 보면은 역시 30년 전에 최고가를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 역시 이것도 다 왔어요. 수치로 치면은 나스닥이나 니케이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만 증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좀 경제 강국이야라고 하지만 대만은 우리보다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역시 저 고점, 2022년 고점에 거의 다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강했던 나라들이 차트를 봤고, 우리나라 차트를 딱 보면은 이 상태인 거죠. 이렇게만 봐도 지금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거의 불가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어제 얘기는 아니고 거의 뭐 작년 1년 동안 또는 올해 1월 달까지도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 상승 하락률이 굉장히 갭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반대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3월 금리 인하가 약해지고 있어. 아니면 뭐 미국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 또는 이스라엘의 지역적 문제들이 있었죠,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약해다라는 건 지금 논점이 아니죠. 왜냐면 그럼 미국도 빠져야죠.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많이 더 약한 거는 그런 글로벌한 악재를 갖다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글로벌 악재가 아닌 우리나라만 약한 악재는 결국은 우리나라만의 환율이랄지 또는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산업이 거의 원투펀치 산업이니까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는지 이런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만의 약세를 포장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운 거 지정학적 리스크만 본다면 사실 뭐 작년 가을, 겨울 또는 올해 1월부터 약간씩 소음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음이 나는 것 중에 가장 분석들 중에 가장 좀 합리적 분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부터 약간 그 국제 외교학적 부분에서 뭐 김정은 트럼프가 과거에 이렇게 뭐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북한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시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생기고 있다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부분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미국을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뭐 반도체가 좋고 하면 따라갔고 뭐 자동차 산업이 좋고 하고 따라갔는데 최근에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해서 신사업들, 특히 AI 관련 신사업들 이런 쪽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강한 거죠. 근데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메모리 반도체 쪽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는 좀 버거웠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돼야지 우리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어
정도의 분석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1월 중순, 1월 17일이었나요? 1월 20일 정도에 지금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 오늘 촬영일 기준 어젯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가 빠졌고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가 뭐 한 0.7% 빠졌는데 우리 거래소 지수가 1.6%가 올랐거든요. 네. 이거 몇 달 만에 거의 우리의 나홀로 상승이 나온 건데 그러면 왜 나홀로 상승이 나왔냐? 그동안 억울했던 거 이제 한이 풀리는 거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는 지금 정부 정책이 약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정부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려면 매그니피션트 7 기업들처럼 AI 또는 AI 반도체 또는 신기술들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종목들에는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정도이지만 그들도 그쪽은 아직은 비중이 약하니까 그러면 일본을 따라가고 싶어. 근데 일본은 근데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의 상승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적인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단편적인 정부 정책이 밸류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일본 주식시장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우량주 시장, 뭐 그 중간 시장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또 우량주 시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저 PBR주나 뭐 ROE가 높은 종목들 이런 거를 이렇게 선별을 하고 또 그들 기업들에게 야 너네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PBR이 낮다라는 건 시장 가치가 아직 니네의 가격만큼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좀 주주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쓰는 게 어떻겠니? 이런 정책을 썼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걸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오늘 기준으로 한 3, 4일 정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는 저PBR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자사주가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또는 현금이 있는데 현금 배당, 시가 배당률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PBR이 낮으면서 현금 보유가 좀 높고 자사주가 있는 기업들이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업종군으로 본다면 금융주에서도 특히 보험주 또는 은행주 그리고 대그룹주에서는 대그룹의 그런 사업회사들이 아닌 지주회사.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최근 며칠 동안 움직이면서 글로벌 대비도 강해지고 있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지금 최근의 화두기 때문에 뭐 이따 또 다른 설명할 때 하도록 하고 아까 받은 질문에서 왜 우리나라만 약했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만의 산업 환경 뭐 이런 것들로 예를 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저PBR, 현금 보유, 뭐 자사주가 있는 기업들, 금융에선 보험과 은행, 지주회사를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예시로 있는 거죠? 실제로 오른 기업들은? 예를 들면은 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오늘 설명을 하면 아주 명확하겠네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의 동태를 파악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이 어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여기 지금 FNF 홀딩스부터 쭉 뭐 상한가랑 상승률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류에 있는 FNF 홀딩스를 눌러보면 이 종목의 재무제표가 보인단 말이죠. 재무제표가 간략 재무제표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PBR이 나오는데요. 0.5 수준 정도죠. 그래서 FNF 홀딩스는 의류산업의 지주회사죠. 홀딩스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흥국화재를 보세요. 흥국화재는 뭐 화재가 붙었으니까 손해보험회사일 거 아니에요. 손해보험회사인데 역시 얘도 PBR을 쭉 보면은 PBR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0.14예요. 또 PBR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작년 3분기 시가총액이 1,900억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총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총계가 1조 4천억이었어요. 장부 순자산이 1조 4천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1조 4천억인데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시장 가치는 1,900억이니까 이거는 거의 100%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 정도밖에 시장에서 그 가치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PBR이 높은 걸 보면 높은 걸 볼 필요도 없다.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를 높은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삼성전자는 뭐 웬만하면 다 아시는 기업이니까 삼성전자 PBR을 한번 볼까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50억이에요. 자본총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60억이에요. 장부 가치로 360억짜리가
50억에 거래되고 있죠.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장부가액 일이 비해. 넘겠죠.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좀 더 넘으니까 아마 PBR은 한 1.1, 1.2 이 정도가 되겠죠. 1.3 정도 되네요. 1.1, 1.3을 왔다 갔다 하는 PBR이죠. 그래도 PBR 개념은 왜 생겼냐면 순자산 가치가 100억인데 시장에서 10억에 거래되면 이거 너무 싸게 거래되는 거 아니야? 또는 장부 가치가 100억인데 1000억에 거래되면 10배나 비싸게 거래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PBR보다는 PER을 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PER은 장부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아니고 순이익 대비, 단기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순이익이 올해 100억이 났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게 바로 퍼가 10인 거죠, 1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게 낫냐, 고퍼주, 저퍼주 또는 저PBR, 고PBR을 나눌 때 기준은 사실 아무나 정할 수 있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PBR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낮으면 야, 시장에서 좀 싸게 팔리고 있는 거 아니야? 1보다 높으면 좀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지만 한 10 정도를 기준으로 10보다 낮은 5, 6이면 굉장히 퍼가 낮네. 또는 20, 30, 50으로 넘어가면 퍼가 좀 높네. 이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PBR이 낮은 종목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본 정책을 좀 우리가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거죠. 일본에서 실제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볼까? 그럼 그 기준이 ROE가 높고 PBR이 낮은 종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상한가치는 흥국화재는 PBR이 0.14였고요. 더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무도 평소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보험주들이 하나손해보험 여기 있죠. 그리고 증권주, 키움증권 있죠. 또는 하나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이 두 종목이 형제 종목이 9% 오르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날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승률 상위에 보험주, 은행주, 밑에도 하나금융주, 증권주, DB금융주도 있네요. 그렇죠. 하나금융지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KB금융까지 있습니다. KB금융이 8% 올랐어요. 이 무거운 종목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정부의 완벽한 정책은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아니죠. 이런 정책안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떨어졌는데 우리 거래소 지수 그래도 올랐네. 어쨌든 시장에 지금 입김을 불어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 이렇게 주식시장에 신경 쓰고 있어 정부가 투자자를 위해서 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은 그러면 없냐 했을 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비슷한 현상들이 나왔는데요. 성장주 라인들, 왜냐하면 저 PBR주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그 시장에서 선호하게 된다는 얘기는 고PBR주를 멀리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PBR주들은 성장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를 팔아서 전통주, 금융주, 그룹 지주사 이런 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는 어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열려 있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주주가 된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미래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발전에 은행을 성장시키는 게 올바르냐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 로봇 기업들, AI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게 올바른 일이냐 했을 때 답은 각자의 해석이겠지만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성장 산업을 도태시키는 정책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차피 이런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지금은 저 PBR주 위주의 정책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랄지 특정 산업들,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로봇 산업에 대한 이런 특정 산업 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나온다면 또 서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저 PBR주도 올라가고 성장주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진정한 정부의 정책이라면 아마 그런 정책도 나올 확률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정부 정책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은행, 지주회사들이 좀 오른 부분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쪽 섹터들은 앞으로도 그 오름이 좀 지속될 수 있는지랑 혹시나 이쪽에서 아직 덜 오른 곳들도 좀 있을까요? 이미 오른 거는 이미 우리가 사실은 쳐다보기만 하지 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재료 분석을 할 때 이게 하루짜리인가? 일주일짜리인가? 한 달짜리인가? 근데 지금 하루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이 들어오는 유동성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며칠 전부터 올랐던 게 제주은행이거든요. 제주은행이 선도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이면서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KB금융, 신한제주가 8%씩 오르고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9%씩 오르고 이거는 굉장히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짜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속성이라는 게 저런 거예요. 한계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지속성인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주가 상승의 한계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떤 성장주가 고 PBR이고 전통주가 저 PBR이라고 친다면 성장 산업이 1,100원 하는 건 많이 보셨잖아요. 실제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나와서 뭐 AI 얘기도 하셨을 것이고 네. 뭐 로봇 얘기도 하셨을 것이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도산 로보틱스 또는 뭐 AI의 수많은 반도체 관련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2배, 3배, 4배 한도가 없이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 성장성은 드러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왜 제가 저 PBR주의 주가 상승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저 PBR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저 PBR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PBR의 계산에 주가가 들어가냐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수록 저 PBR주는 매력도가 떨어지겠군요. 고 PBR주가 되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히 말하면 현재 PBR이 저 PBR이 PBR이 0.5인 기업을 생각하면 돼요. PBR이 0.5예요. 그런데 주가가 2배가 올랐어? 그럼 그 순간 PBR이 1이 돼요. 1 되죠. 그러면 PBR 0.5는 주가 한계가 딱 2배겠죠. 3배가 오르면 1.5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오로지 저 PBR이기 때문에 산다면 그 저 PBR주는 주가가 오를수록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산업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성장산업, 테슬라가 뭐 주가가 뭐 2배 오르고 끝났나요? 10배, 20배, 100배가 오르는 이유는 그 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야라는 투자자들의 믿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 PBR주는 야, 우리 지금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PBR이 너무 낮은 회사들이 많어. PBR 0.5가 말이 돼? 일은 돼야 되잖아. 오케이. 그걸 만약에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PBR 0.5가 1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기업은 주가가 오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PBR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주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할 말이 잃었습니다. 이렇게 명쾌할 수 있구나. 몰라. 역시 역시 유튜버. 지금 구독자 몇 명이시죠? 21만 6천 명입니다. 21만 역시 10분의 1이라고 무시한 약간 좀 봤는데 여기 입꼬리 이거 자격지심이에요. 입꼬리 저 약간 봤는데 아무런 말 한 적 없어요. 10분의 1 구독자 수라는 눈빛 자랑한 거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아까의 질문에서 이 PBR주의 강세가 얼마나 갈지 이 기간은 사실 모르죠. 일주일을 갈지 한 달을 갈지. 하지만 높이는 알 수 하지만 있거든요. 높이는 저 PBR주이기 때문에 오른다면 PBR 1 이상 오르는 건 참 의미가 없는 주가 상승인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오른 예시 종목 중에서 1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매력도가 뭐 1에 가까워지는 것도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1부터는 진짜 뭐 더 이상의 매력은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정확히 PBR 때문에 오른다면이라는 단서가 달리는 거예요. 그 기업에 다른 매력이 있다면 그렇죠. 뭐 1을 돌파해서 2, 3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로지 저 PBR이라서 간다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PBR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질문하신 PBR이 그럼 낮은 것 중에 뭐 오늘 안 오른 건 뭐가 있냐 해서 제가 뭐 종목을 말하기보단 업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PBR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업종입니다. 네네. 그러면 관심이 없었던 업종? 일단 금융주 관심 별로 없잖아요. 없었죠.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올랐던 아까 F&F 홀딩스도 있는데 의류 업종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중에 아직 저 PBR주로 오르지 않았어라고 하는 업종들은 음식료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음식료 업종도 그렇게 인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또는 유통업은 이미 좀 올랐어요. 유통업도 뭐 이마트랄지 롯데쇼핑 주가 진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유통업 좀 올랐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평소에 안 가졌던 업종들 음식료 뭐 의류, 유통, 그리고 금융, 그리고 통신. 통신은 아직 안 움직인 것 같으니까 통신 쪽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건설도 마찬가지죠. 건설은 뭐 몇 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배열, 완전 역배열의
거래량도 굉장히 낮은데 사람이 관심이 없는 그런 업종들. 한마디로 소외 업종입니다. 네. 소외 업종이 저 PBR주가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질문 더 드리면, 그럼 저 PBR주를 많은 분들이 보고, 나도 관심이 생겨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뭐 찾아보겠죠. 그럼 저 PBR 중에서 뭐 좀 다 사도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좀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들을 그래서 사는 게 아마 앞으로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근데 저는 둘 중에 이제 막 시장에서 관심 받는 저 PBR주를 살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많았다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막 떨어지고 있는 네. 그 PBR주를 관심 가질 거냐 해서 사실 저는 후자예요. 성장주를 네, 말씀하신 거죠? 저는 원래 성장주를 더 좋아하고 주식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사실 수년간 PBR이 낮았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정부 정책상 우리나라의 주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린다라는 정책의 의미는 시장 평균, 우리나라의 업종 종목 평균 PBR이 다른 나라보다 낮으니까 PBR을 높이자는 의미지, 전체적으로 높이자는 의미지, 저 PBR주만 올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굳이 뭐 따진다면 저는 오히려 저는 저 퍼주보다 고퍼주, 저 PBR보다 고PBR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퍼랑 PBR에는 성장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장이 감소되고 있는 기업들이 저퍼, 저 PBR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쪽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잖아. 지금 정부 정책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나도 저 PBR에 좀 관심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ROE는 사람들이 관심이 아직 없는데 ROE가 높아야 됩니다. 일본의 정책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개념이라면 저 PBR에 ROE 높은 고 ROE가 좋아요. 그래서 PBR 낮은 것에 플러스 ROE가 높은 것까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 개념까지 같이 본다면 저 PBR에 저 퍼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퍼까지 낮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그동안 배당이 별로 없었거나 또는 자사주가 좀 있는 그런 기업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주주환원 정책에서는 배당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그럼 자사주가 있는 기업은 소각 확률이 있는 거고 또는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배당을 높일 확률이 많은데 그동안 배당을 이미 많이 했던 회사들은 얼마나 더 많이 높일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시가 배당률이 5%였어. 근데 5%를 막 10%를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시가 배당률이 1%였어. 1%를 5%로 높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현금도 많이 있고 PBR도 낮고 PER도 낮은데 배당도 조금밖에 안 했어. 원래 주주환원 정책은 니네 주주한테 너무 못하고 있잖아. 혼내면서 잘하게 하는 건데 그동안 잘하고 있던 기업들은 굳이 더 잘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던 기업인데 저 PBR이고 현금도 있고 자사주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엔드 조건으로 딱 맞는 기업이죠.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세무사님은 성장주 훨씬 더 좋아하시니까요. 네. 성장주가 또 워낙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거 지금 좀 올해 좋게 보고 계시죠? 이게 이제 글로벌한 화두잖아요. 글로벌한 화두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AI입니다. AI. 큰 줄기는 뭐 로봇이다, 자율주행이다를 다 이렇게 격가지로 돈다면 결국은 AI인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증시가 사실은 미국 증시 업종 상승을 따라가던 시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증시에서 7가지의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큰 애플, MS, 엔비디아 등등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공통점을 본다면 그 공통점이 바로 AI라는 거죠. 그래서 그 AI의 신기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게 지금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제 기억에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2년 9월쯤에 2022년 9월쯤에 챗GPT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살짝 한번 움직였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서 작년 1월, 2월, 3월 한 3달 정도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래서 뭐 루닛 같은 건 의료 AI라고 해서 주가가 10배 올랐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SK텔레콤 지분 있는 뭐 그런 회사들도 뭐 주가가 7, 8배가 올랐고, 그래서 뭐 AI 관련 주들이 작년 상반기에 크게 한번 움직였고요. 하반기에 좀 조용하고 있었지만 계속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계속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또 작년 연말 올해 1월에 챗GPT 스토어라는 게 또 오픈이 되면서 그 스토어 관련주들이 한국컴퓨터랄지 뭐 이런 대장
대장주들이 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글로벌한 재료 중에서 1순위를 꼽으라면 AI가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시가총액이 역전이 막 되면서 되게 엎치락뒤치락 재밌게 움직이고 있는 시가총액 비슷한 두 종목이 현대차하고 기아거든요.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을 넘어섰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아 동생이 형을 넘어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다시 또 현대차가 상승률이 더 높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또 다시 앞질렀는데 이렇게 좀 시총 비슷한 애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1위 이 기업이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영원한 1위일 줄 알았던 애플이 MS한테 계속 1위 자리를 넘겨줬다 뺏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 MS가 애플의 시총을 위협하고 압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재료가 AI예요, AI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한 이슈 재료 1위는 AI고 우리나라 시장도 언제나 미국의 시장을 따라하고 미국 시장이 재료를 갖다 와서 붙여서 테마를 만들고 이런 거를 기억한다면 AI가 완전 1순위 신기술 테마, 신기술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2023년에 뭐 AI가 시장을 완전 뒤흔들었고 주가도 그만큼 많이 따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2024년, 25년, 26년 앞으로 AI는 쭉 가는 거라는 거에 이제 챗GPT로 인해서라는 거 다른 걸로 의심하지 않을 텐데 주가는 어디까지 땡겨왔는지가 모를 정도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600도 넘어섰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버블인지 이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된 건지를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아까 제가 딱 말씀드렸던 저PBR 전통주와 고PBR 성장주의 차이가 딱 여기 이 부분인데요. 저PBR주를 우리가 샀을 때는 주가가 요 정도 오르면 될 것 같아. 그렇죠. 합리적 계산이 가능하고 그럼 나 요 정도에서 팔아야지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못 오르면 뭐 보초 쓰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성장주 개념의 기업들은 질문하신 것 그대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이 기업이 성장할 것이며 그 끝은 어딘지는 사실은 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요. 끝나야 하는 거예요.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상승은 사실은 아직 엔비디아가 피크를 찍었다라는 징후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기차, 테슬라 또는 2차전지 우리나라의 기업들 다시 오를 수는 있지만 현재는 일단은 고점은 찍고 끝났다라고 보통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면 알잖아요. 2차전지에서 가장 뭐 대장주라고 한다면 당연히 에코프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갈 때는 언제가 끝이야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예를 들어 요 정도에서 1차적으로 끝났나라고 의심이 됐겠죠. 왜냐면 이평선의 위치를 보면 압니다. 이평선 여기 뭐 61선 위태위태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났나 정도가 1차적으로 났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요 정도에서 61선 깼을 때 끝났나 정도 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요 200선 앞두는 121선 여기서는 이거 좀 힘들겠다 정도의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약간의 선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흔들거리고 주가가 뭐 30% 빠지고 하면 성장이 끝났나라고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 성장이 언제 끝날 줄 우리가 알아서 주가를 미리 파느냐라는 질문이라면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냥 재수인 거고 인간의 영역으로 대응을 하려면 성장이 언제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주가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 주가가 떨어졌으면 성장이 좀 끝나는 거 아니야? 고점 대비 이 정도 빠졌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계속 품고 주가의 움직임을 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나 MS 이 종목들이 지금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미리 예측해서 이거 너무 고점이니까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하는 거고 차라리 오를 때까지 더 올라봐. 얼마나 올라갈 건데 하다가 꺾이는 걸 보면서 끝났나라고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의 핵심은 올라갈 때는 그냥 믿으면 돼요. 차트적 요소에서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인데 상승 추세는 올라가는 힘이 있으면 막 21선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믿는 거죠. 언제까지 갈 거야가 아니고 좀 잘 올라가고 있네, 잘 성장하고 있네. 근데 이제 주가가 흔들흔들하면서 21선을 깨고 61선까지 위태하면은 좀 성장이 끝났나? 왜냐면 주가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가치가 흔들린다는 얘기니까 미래의 성장 가치가 현재의 주가인데
현재의 주가가 흔들린다는 건 미래의 성장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다라는 말과 결이 같은 거죠.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면 성장 끝나지 않아? 근데 그건 예측일 뿐이고 대응은 주가로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요즘 성장이 끝났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는 올해 다시 조금 살아나기 쉽지 않은 거겠죠? 일단은 추세적으로 그렇고요. 추세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가 혼자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종목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대외 변수들이 좋았을 때 오르는 거고 안 좋았을 때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대외 변수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테슬라의 주가였고요. 맞아요. 두 번째가 리튬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매그니피션트 7에서 실적이 제일 불안하고 주가가 제일 불안한 게 테슬라거든요. 그리고 또 리튬 가격이 지금 매번 폭락한다는 기사만 나오고 있고. 그럼 2차 전지 우리나라 완성차도 아니고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양극재, 음극재고 리튬을 재료로 쓴단 말이죠. 근데 그거의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떨어지면 제품가가 싸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밀가루가 오르면 농심, 삼양라면 같은 라면 회사들은 비싸게 밀가루를 사니까 큰일 났다가 아니고요. 우리 소비자가 큰일 나는 거고 회사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원가가 비싸지면 판매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 관련주라고 했을 때 석유값이 오르면은 SK 뭐 이런 회사가 오르는 거랑 똑같은 거. 흥구석유, 무슨 석유, 미창석유 오르는 게 그 애들이 왜 올라요? 석유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석유값이 오르면 싸게 갖고 있는 거를 팔아서 좋고 판가를 올려서 좋고 밀가루가 오르면 라면값을 올려서 좋고 갖고 있는 싸게 산 밀가루가 있어서 좋고 가격을 올린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리튬을 갖고 있는데 비싸게 산 리튬일 거 아니에요. 비싸게 산 리튬인데 지금 리튬 값은 떨어졌어. 2차 전지 가격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악순환이 좀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 법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요. 뭐 미국, 유럽, 우리나라조차도 뭐 전기차 보조금 좀 줄이고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압도적으로 밀던 때에서 조금씩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좀 당장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리튬 가격이 많이 폭락했지만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떨어져도 바닥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세무사님이 좋게 보시는 AI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도 있잖아요. 테슬라 주가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니까 이런 거는 좀 언젠가 오른다면 지금 모아가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언제부터 이런 테슬라 같은 거 워낙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런 주식은 언제부터 좀 괜찮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고 있는 종목도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안 좋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하듯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갈 때 좀 좋아지고 있나라고 시그널이 나오는 거니까 좀 더 주가가 좋아지고 있나라는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올 때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저는 약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 번 더 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마 김작가 TV에 나와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이게 좋을 때야, 2차 전지가. 좋거나 또는 약간 꺾였을 때. 그럴 때 질문을 받으면 저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포트폴리오에서 50%는 그냥 100%가 2차 전지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주식 투자의 사실 본질은 어긋나 있다. 왜냐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데 명확히 학문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수치 싸움이에요. 하나는 수익률, 하나는 위험. 수익률은 높이고 위험은 낮추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냥 한 종목 몰빵해서 그 종목 주가 올라가서 난 10배거 잡으면 돼. 근데 그게 우리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10배거를 잡을 확률도 있지만 반토막 반에도 반토막 나는 종목을 잡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한 종목을 샀을 때 위험이에요. 위험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뭐 100종목을 갖고 있어. 그럼 100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위험은 굉장히 낮습니다. 100종목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 되더라도 99개가 남았잖아요. 내 계좌에 1% 손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오를 때는 100종목 중에 하나가 2배가 나도 내 계좌에 1% 수익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으면 위험은 관리가 잘 되지만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고 종목이 하나면 수익률이 10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갑자기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랑 포트폴리오 제가 왜 연결해서 말하냐면 저는 이렇게 주식 상담을 가끔 하는데요. 계좌를 보면서 한 3년 전까지
2년 전까지는 세무사님 저 다 제약바이오에 물려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셀트리온이 급등을 하고 또 코로나 초기에 뭐 신풍제약 급등하고 뭐 시젠 급등하고 이러니까 포트의 제약바이오 비중이 막 50% 80%씩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제약바이오 다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면 못 파니까 나 제약바이오 비중이 너무 높은데 어떡해요. 이런 상담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계좌 보고 상담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2차 전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이 50% 이상은 기본이에요. 80% 막. 그러면은 똑같은 상담을 해드려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게 좋지만 떨어질 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업종의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아까 저한테 2차 전지 뭐 좀 모아가는 건 어떠냐 했을 때 좋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업종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특히나 산업 비중을 본다면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2차 전지 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인터넷 산업 이렇게 굵직한 거 5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뭐 1억을 투자한다면 뭐 2천만 원은 반도체, 뭐 2천만 원은 자동차, 2천만 원은 2차 전지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차 전지가 없다면 좀 싸졌는데 좀 사볼까? 뭐 한 20% 15% 사도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2차 전지가 많다면 네. 나 계좌에 한 80% 있어. 줄이셔야죠. 주식 투자의 본질이 그건. 그리고 사실 진작 줄이셔야 했는데 이런 본질을 잊고 나는 좀 빨리 수익 크게 내고 싶어라고 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에서랑 그 다음에 또 세무사님이 좋게 보시는 로봇 쪽에서 신규 상장한 에코프로버티랑 두산 로보틱스는 요즘에 어떤가요? 이 신규 상장주는 사실 좀 다른 영역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기존 종목들하고 막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되고서 꾹 꺾였다가 막 올라갈 때 다른 로봇주를 많이 데리고 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패턴대로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말씀하신 에코프로 머티리얼주도 사실은 에코프로 기업 중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계속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역시 신규 상장의 패턴으로 신고가 뚫고 오르고 뭐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로봇주의 두산 로보틱스, 2차 전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니고 신규 상장주 패턴에서 어떤 움직임일까? 이게 사실 맞아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들은 그들만의 패턴이 있어요. 뭐 첫날 뭐 공모가보다 얼마에서 시작할 거냐 또는 그리고 거기에서 쭉 떨어졌다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쭉 우상할 것이냐 뭐 이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신규 상장 종목 공략할 때는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패턴이 어떤지 이렇게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도 한번 전망도 여쭤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1월 달에 한국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역시 미국 주식이나 할 걸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이 뭐 우상의 세이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또 비싼 상태인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안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올해 증시 전망 좀 미국, 한국 어떻게 보시면서 올해는 어떤 주식을 좀 사야 될까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일단 큰 시장에서 어디가 오른쪽 사야지 뭘 사도 사실 오를 확률이 돈을 벌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냐 한국 주식 투자냐라고 한다면 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뭐 둘 다 관심 있으면 포트폴리오 배분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큰 자산 배분 전략은 내가 주식을 얼마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얼마 갖고 있고 한다면 또는 그 내 전체 자산에서 주식을 이만큼 30%를 한다면 그 30%의 주식 투자를 미국 주식은 얼마를 하고 한국 주식은 얼마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국 주식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렵다면 한국 주식 하시면 되고요. 난 미국 주식도 뭐 계좌도 열고 뭐 환차익환차손도 뭔지 알고 그 업종들도 대부분 알고 한다면 미국 주식도 내 돈에서 섞어서 하면 되겠죠. 이거는 둘 중에 어느 거를 해야 되냐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식을 하는데 반도체가 좋아, 2차 전지가 좋아, 반도체가 좋아. 그럼 반도체 100% 사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반도체 좋아도 그 반도체에서도 한 3분의 1만 사고 안 좋은 2차 전지도 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모아가는 것도 3분의 1 사고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좋아 한국 주식이 좋아 보다는 내가 자금이 좀 크고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뭐 기업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내가 찾아볼 능력이 된다든지 환율에 대한 이해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미국 주식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느 게 좋냐는 사실은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도 예측을 한다면 저는 한국 증시가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왜냐하면 지금 저런 거예요.
계속 왜 우리나라만 못 오르지가 꽤 됐어요. 아까 그렇죠. 차트를 봤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수준이에요. 일본은 최근 고점은 다 뚫었고 30년 전 고점까지 다 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다우하고 S&P는 지금 여기서도 신고가예요. 그렇게 친다면 저기죠. 저는 주식을 2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한국 주식만 한다고 하긴 좀 그렇다. 왜냐면 미국 주식도 약간은 하는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공부 차원에서 뭐 적당히 하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을 제가 하는 이유는 결국은 길게 봐서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또 하나는 정보적 측면에서 분석적 측면 아니면 정보의 수입 측면에서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신문을 보고 또 우리 증권사 리포트를 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분석의 틀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좀 중장기 투자할 건데 난 한 번 사면 1, 2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주식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미국 주식에 더 어울리고요. 그럼 만약에 미국 주식에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시총 상위 종목 한 30위까지 제한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이랄지 정보글들을 보기에 시총이 낮은 애들은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 주식은 정리를 드리고 올해는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보다 더 계속 약하지는 않을 거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그럼 주식시장에 30년 제가 했고 앞으로도 막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00년, 200년 계속 돼일 텐데 계속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뭐 미국은 오르고 그럴 일은 없단 그런 말이에요. 일은 없죠.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면 최근에 약했다면 다시 좀 강해지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올해 우리나라가 좀 더 강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우리나라도 좋고 미국도 좋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아직도 좋을 확률은 계속 남아있다고 봐요. 금리 인하의 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해랑 기술 진보의 해가 맞물렸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금리 인하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 인하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조건이 그럼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 기업 실적. 왜냐면 결국 주식시장은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없어지니까 안 좋아지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돈이 많으니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실적도 좋고, 금리도 인하되면 좋은 거죠. 근데 올해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업 실적,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들. 결국 기업 실적이 경기 침체로 가려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학 책에서 공부한 것 중에 GDP를 늘릴 수 있는 경기가 계속 우상향하고 경기가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이라는 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서 인터넷이라는 기술 혁신이 있으면서 구글이라는 기업이 생기고 우리나라의 네이버랑 카카오라는 기업이 생긴 거고요. 전기차라는 산업이 없던 시대에서 전기차라는 기술 혁신이 생기면서 테슬라라는 기업, 또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지금의 기술 혁신은 뭔데? AI라고 해요. AI 기술 혁신은 인터넷 기술 혁신, 전기차 기술 혁신을 뛰어넘는 기술 혁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의 시대야. 금리 인하의 시대라서 경기가 침체될까 두려워.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우상향하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인 기술혁신의 해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가 떨어져서 돈도 많이 생기고 기업들의 실적도 AI 때문에 더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I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어쨌든 반도체가 큰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증권사, 반도체 올해 엄청난 유망 종목 1순위 다 꼽고 있는데 세무사님 지금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도 일단 작년 한 가을부터였죠. 작년 10월,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이 흐름들이 반도체가 좋고 2차 전지가 안 좋고는 그냥 주가 차트가 나와 있어요.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그러면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오고 하면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SK하이닉스의 차트예요. 작년 여름 가을부터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반면 2차 전지 회사들을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작년 여름 가을부터 완전 역배열로 전환을 했죠. 삼성 SDI 차트예요.
또는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의 차트예요. 네. 에코프로의 차트, 에코프로 BM의 차트예요. 그래서 차트만 봐도 한 작년 가을부터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네. 반대로 작년 여름까지 급등했던 2차전지들은 가을부터 무너져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업종으로는 계속 말씀드려요. 오늘까지 그렇다는 얘기, 오늘까지. 그게 대응이에요. 오늘까지 또 내일 봤는데 하루 더 반도체가 2차전지보다 더 좋네? 이게 대응이고, 예측은, 그래, 오늘까지 이랬으니까 내일부터는 반도체는 안 오르고 2차전지가 오를 거야. 이게 예측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건 대응이에요, 대응. 오늘까지도 봐봐. 반도체가 더 좋았잖아. 네. 그게 추세고. 그래서 네. 추세나 대응의 측면에서 봤을 땐 여전히 반도체가 2차전지보다 좋은 단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재료적 측면까지 생각할 수 있고, 네. 내가 좀 더 넓게 본다면 그러면 반도체인데 뭐 어쩌라고. 네. 대형주냐 중소형주냐의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대형주에서는 꼭 반도체에 국한시킬 필요 없이 대형주에서도 좀 AI하고 관련이 있는 애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 SDS나 삼성 SDS가 그나마 삼성그룹에서 AI 소프트웨어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하고 좀 관련이 있는 애들 현대오토에버릴지, 아니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 SDS가 AI 쪽에 좀 관련이 있다든지, 또 LG그룹에서는 LG전자나 LG이노텍이 좀 관련이 있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대형주에서는 접근을 하시면 되고, 네. 중소형주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우량한 애들이 워낙 많아요. 시총 1조, 2조짜리 우량한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애들을 리스트업을 시켜서 이거 반도체주는 주가도 좀 탄탄하게 움직이면서 시총도 좋고 적당한 애 나한테 뭐 이런 걸 찾아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둘 다 오르긴 했지만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도 그 오름세를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워낙 대형주니까 이 두 종목은 지금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반도체 쪽에서 핫 키워드들이 몇 개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가장 최근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핫 키워드들이 HBM하고 HBM. 온디바이스였거든요. 온디바이스. 근데 저가 뭐 공대 출신도 아니고 그런 기술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키워드들에 의해서 시장에서 종목들이 형성돼서 움직임이 나온 건데, HBM은 확실히 SK하이닉스가 더 버프를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HBM, SK하이닉스 또는 HBM 관련주들. 반면에 이제 온디바이스는 결국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하고의 관계성이니까 삼성전자 또는 온디바이스 종목들. 온디바이스는 제주반도체 이런 거는 거의 5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온디바이스, HBM 이런 핫키워드들은 다 AI와 관련이 있으니까 반도체에서도 과거에는 AI 반도체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대응되는 언어로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넘어서는 AI 반도체의 영역이 생긴 거니까 반도체 소부장을 공부하더라도 AI 반도체랑 연관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사실 굉장히 뜨거울 때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뭐 10위나 20위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 코스닥에서도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포진했었고, 예를 들면 인터넷이 굉장히 이제 강할 때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시총 뭐 5위 안에 근처까지 왔었는데, 지금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리논공업이라든가 몇 개 기업들이 이제 10위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기업들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더 충분히 반도체는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반도체 전문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공감합니다. 네. 왜냐면은 말씀을 좀 정확히 좀 잘하셨는데요. 네. 어찌 보면은 거래소 시총 상위에는 올라오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거래소는 시총이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요. 코스닥은 진짜 거래소에 비하면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그렇죠. 되니까. 하이닉스도 LG에너지솔루션에 밀렸지만 다시 2위를 차지도 했잖아요. SK하이닉스가 현재 2위고, 근데 이제 이 1, 2, 2위 말고도 20조 이상, 뭐 10조 이상 기업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10조 이상 반도체가 거래소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나가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6위에 지금 HPSP가 있어요. 이건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리고 7위에 리노공업이 있죠. 얘도 반도체 회사고요. 솔브레인 있죠. 이오테크닉스가 있고, 동진세미캠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1조, 2조, 3조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 5천억 1조였거든요. 5천억 1조짜리가 2조, 3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을 찾아본다면 한 5천억대 1조대를 찾으면 5천억이 1조, 또 1조가 2조 되는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다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뭐 끝나지 않고 있고 대북 안보 리스크마저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 요즘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산주를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방산주를 저는 복합 테마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테마. 두 가지 재료가 다 엮일 수 있는 테마라는 뜻인데요. 우주항공이랑도 엮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항공은 또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 청하고 엮여 있고, 그래서 결국 우주항공 또는 방산 이쪽 애들이 주목을 받아 마땅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산업이 몇 개 있어요. 이미 발전했고 또 그것들 때문에 발전한 산업들. 근데 방산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아, 왜요?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국방비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 외국 기업에서 맨날 탱크 사고 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위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거의 유일한 휴전 국가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우린 방산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그래서 방위 산업의 국산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뭐 맨날 외국 총 사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방위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그냥 방위 산업으로만 끝나면은 아까 말했던 저PBR, 고PBR에서 저PBR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우주항공하고 엮여 있다는 말이에요. 우주항공은 하나의 이제 산업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본다면, 저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좋게 보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좋지만 탄탄한 1, 2조짜리가 좋아요라고 한다면 방산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서 뭐 좀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뭐냐, 빅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빅텍. 빅텍. 미국의 빅테크 말고 한국의 종목 이름이 빅텍입니다. 빅텍. 예를 들어 빅텍 차트를 보면 이건 절대 이 종목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산이 하나씩 있어요. 이 산이 바로 북한에서 뭐라고 할 때예요. 왜 이 종목이 가장 먼저 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게 이제 기업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주식을 저처럼 20년씩 한 분들은 알아요. 네네. 과거부터 그랬어요, 과거부터.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주식을 저처럼 오래 한 사람들은, 아유, 또 북한에서 떠들었네, 빅텍이나 사볼까? 뭐 이런 거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방사는 이렇게 1,000억, 2,000억짜리를 사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대형주에 좋은 게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대형주는 시총 순으로만 늘어뜨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1위예요. 사실 과거에는 한국 항공우주가 1위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원래 과거 1위가 항공우주였어요. 근데 주가를 자 보세요. 한 1년, 2년 동안 주가가 그냥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항공우주는. 요게 시총이 5조입니다. 5조. 얘는 한 1, 2년 전에도 5조였고 지금도 5조란 얘기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쳐보면 1, 2년 전에는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3만 원, 이게 2배가 넘었잖아요. 주가가. 근데 얘는 지금 6조 7천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총 1위, 2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한국항공우주가 1위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위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이런 애들이 쭉 있는데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히 1위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아서도 있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 지분을 보면 개인 사기업이 아니에요. 수출입은행 지분이 제일 높고 원래 공공기관이었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뭐 한국전력도 똑같잖아요. 한국전력이 대한민국 건데 거기서 얼마나 영리 목적으로 수익이 많이 창출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그룹에 속해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인 한국항공우주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어찌 보면. 경영을 잘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이 주인이 누구냐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은행주들 지금 올라가잖아요. 은행주들에 대한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하나 있는 게 은행주들의 주인이 사실 다 외국인이에요. 거의 60% 7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가가 뭐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어? 그동안 배당으로 많이 돈 빼먹고 하는 기업들인데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그래서 어찌 보면 방산주에서는 하여간 한국항공우주보다 시총이 낮았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더 좋아졌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이런 정도 순으로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조선업 좋게 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세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제 그 주도권을 뺏긴 지가 한참 돼서 약간 저런 거죠. 중고 신인 같은 개념? 아직 신인왕을 한 번도 못한 중고 신인 같은 개념이에요. 매년 올해 주목해야 될 만한 선수, 뭐 올해 주목해야 될 만한 배우 했을 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잘 기억 안 나고 뭐 연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업종이라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매년 조선업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조선 시가총액 1위가 한국조선해양이잖아요. 네.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여기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과거에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란 말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시총 몇 위까지 갔었냐면 우리나라 거래소 시총 4위까지 갔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시총 4위가? 근데 시총 4위까지 갔어요. 물론 지금 기업 분할을 4개로 쪼갰지만 합친다고 해서 지금 절대 4위는 그냥 10위안에도 못 들 텐데 그때 4위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가 언제냐면 2007년 첫 번째 고점, 그 다음 고점 2011년이거든요. 지금부터 10년 전. 이때가 딱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으로 이름을 날릴 때 피크였을 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왕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그래서 이 조선 쪽 리포트들이 꽤 많이 나와요. 왜냐? 큰 산업이었으니까. 이런 산업이 하나 더 있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산업이었던 거. 철강 산업. 우리 어렸을 때 포항제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였고 대학생들도 들어가고 싶은 회사 3위 안에 늘 들었던 회사가 포항제철이었습니다. 네. 포스코하고 조선, 철강하고 조선은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산업들, 반도체 산업 이전에 우리나라를 중공업 강국으로 만든 산업이거든요. 먹여 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매년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왕년에 조선업은 대단했는데, 야, 요즘 좀 더 낮아지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의 고점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면 딱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아, 올해는 좋아지지 않을까? 별론데. 올해는 좋아지지 않은 그래. 올해는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매년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산업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조선업이 해가 왔어.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 뭐 수주 다 해갖고 지금 먹고 살 일 걱정 전혀 없고 이익은 계속 날 거야라고 매년 말은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한 적은 없다. 주가 그렇게 반영하려면 2년, 3년 우상향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딱 조금 산이 아니고 언덕 하나 만들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언덕 하나 만들고 내려가고를 몇 년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기대를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괜찮아진 네이버, 카카오, 인터섹터는요? 이게 아까 제가 최근 말씀드렸던 저PBR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과 후로 차트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좋았거든요. 좋았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하락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PBR, 고PBR로 구분을 하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는 고PBR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이버는 이런 정도인데 카카오에서 특히 카카오 페이 같은 걸 보면 여기 되게 움직임만 하고 뻥 하고 오른 적이 있어요. 네. 카카오 페이도 이나 올랐고 카카오 뱅크도 올랐죠. 네. 그리고 심지어 더 차트가 좋죠. 어찌 보면 카카오보다 카카오 뱅크가 차트가 제일 좋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좋은 이유는 또는 카카오 그룹이 네이버보다 더 좋은 이유는 토스 때문에 토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상장이 되면 그 상장 관련주들을 찾아요. 예를 들어 마켓컬리 요즘 많이 팔리는데 마켓컬리 관련주 상장이 될 수 있어? 또는 올리브영. 야, 올리브영은 CJ 계열사란 말이에요. 야, 올리브영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상장되면 시총이 뭐 3조 4조 된대. 관련주는 CJ. 뭐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토스가 상장되면 토스랑 같은 업종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시총 비교가 당연히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야, 토스 상장되는데 얘네 왜 이렇게 빠져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카카오의 움직임에 토스가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올해 좀 그런 대여급 토스 같은 종목들이 상장 가능성이 생기고 상장이 될 때 이렇게 또 같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의 기업들 중에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하고 그래도 좀 유사한 데가 구글이란 말이죠. 그러면 MS, 구글 이 두 기업이 AI 산업의 최첨 전선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AI 산업으로 간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쓰임은 굉장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는 하잖아요. 몇 번 할지는 모르지만. 몇 번 할지 모르는데 점도표라는 게 계속 나와 있고 원래 뭐 3월부터 해서 뭐 3월, 6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3월은 지금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뭐 6월부터 하게 되면 뭐 2번 내지 뭐 3번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리 인하 시작하면 한국의 제약 바이오주들은 좀 괜찮을 수 있을까요? 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오늘 계속 고퍼 저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리가 오를 때는
오히려 은행주들이랄지 이런 전통산업주들이 더 좋은 거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오히려 성장주들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성장산업이 좋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정답이고. 근데 이제 그 성장산업들 중에 제약바이오가 좋아야 할 이유를 뭐 따로 찾지 않는다면 뭐 제약바이오, 뭐 로봇 AI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산업이 좋은 거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예금이랑 채권, 주식, 금, 달러, 코인도 있잖아요. 올해 좀 어떤 자산 늘려가야 될까요? 이거 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가 이제 뭐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재산 상태를 제가 체크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뭐 대학생들을 앞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또는 어디 뭐 VIP 백화점 VIP 막 소비 1년에 막 10억씩 하시는 1년에 10억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재산이 한 100억, 200억이 있는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 대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재산이 많지 않은 투자 자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채권이나 금이나 달러 이런 건 저는 아예 뭐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뭐 30억, 50억, 100억이 된다면 그 중에 뭐 어떻게 분산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 보면 금고에 막 달러도 쌓여 있고 금도 쌓여 있잖아요. 금고가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는 세무사님 거예요. 집에도 금고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고가 있는 집이나 금고 안에 달러와 금이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웬만한 투자 자산이라면 굳이 뭐 거기까지 배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예금을 이제 거기 넣으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금리 한창 오를 때 이자 좋았잖아요. 이자로 본다면 네. 예금으로 이자를 받는 거는 뭐 그렇게 일단 투자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투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금은 그냥 약간 비상보유자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뭐 몇천 정도 이렇게 뭐 나 갑자기 돈이 필요한 근데 사실 그것도 필요 없는 게 주식이 현예금하고 똑같아요. 오늘 내가 팔고 싶어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금 비중을 얼마나 두냐의 논리가 아니고 그냥 예금을 투자 자산으로 놓는다면 예금은 투자도 아니다. 코인은요? 올해 비트코인 현무 ETF도 승인됐고. 코인을 만약에 투자 대상으로 넣으려면 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어야 합니다. 저도 제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에 돈을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코인으로. 코인의 변동성 같은 거를 고려를 한다면 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매매를 좀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 코인을 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올해는 어디 할래 할 때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의 질문이 사실 가장 심플한 거고 그게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거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빨리 움직이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거. 빨리 이게 변동성의 얘기가 아니고 시기적인 측면에서 주식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냐 했을 때 좋지 않은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도 좀 별론데 부동산도 별론데 둘 다 별로인 시기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야 주식도 별로다. 부동산도 별로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주식 투자가 맞죠. 왜냐하면 주식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부동산은 실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예를 들어 아파트 시장이건 건물 시장이건 빌딩 시장이건 부동산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을게요. 내가 오피스텔 투자를 해요. 그럼 오피스텔 투자를 내가 뭐 2억짜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대출을 꼈단 말이에요.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근데 오피스텔 투자를 했으면 거기서 월세를 내는 사람을 입주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 월세 수입과 대출 이자를 비교해서 그게 만약에 대출 이자가 더 크다면 나는 그 오피스텔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팔아야 돼. 파는 사람이 많다면 오피스텔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월세 수입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이자가 낮아져야죠.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 낮아져야 돼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뭐 어디서 은행비 달러빚을 써갖고 막 매달 이자를 갚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금리나 기대감으로만으로도 움직이는 시장이고 부동산은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 뚝뚝뚝 떨어져야지 금리가 떨어져야지 대출 이자가 싸지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은 단계라면 주식부터 먼저 하고 부동산 가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그거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둘 중에 뭘 더 잘하느냐. 그래서 뭐 여기 패널 분들 중에 부동산 패널들도 많이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패널들 귀도 기울이면서 나는 좀 부동산에 맞아. 네. 그럼 부동산 투자하시면 되고 주식에 맞아 하면 주식 투자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 종목들 이제 이야기 설명도 해주셨는데 올해 어떤 주식 좀 사야 되는지 한번 정리 요약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굵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반도체가 좋아 2차 전지가 좋아하면 저는 반도체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당연히 메모리 쪽보다는 AI 쪽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저 PBR 좀 막 움직일 때 우리도 저 PBR이야 뭐 이러면서 막 올라온 애들 있어요. 기아하고 현대차인데요. 사실 저는 자동차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업, 보험업, 지주사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야 될 이유는 있다고 보거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앞으로 만들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산업으로 봤을 때 일단 반도체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특히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은 우리 좀 봐줘, 우리 관심 좀 가져봐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이게 이제 굵직한 두 개의 산업이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도 좀 꿈틀대고 있습니다, 계속. 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 4년 전부터 물렸던 분들이 좀 많이 털렸어. 이제 손절 다 하고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제약바이오. 근데 조금씩 오르고 있어. 근데 제약바이오까지 하면 한 3개 정도?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직 다 털진 않았어. 막 좀 2차 전지에 물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작년 그 뜨거운 여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치들이 있어요. 그게 주식 투자는 우리 인간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쯤에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굵직하게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 전지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무조건 AI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쪽.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말고도 부품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품주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있는. 그래서 자동차는 크게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주에서 대형주지만 좀 더 작게 내려가서 자율주행하고 연관 있는 애들을 좀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AI,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제약바이오는 저는 좀 신약개발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올랐던 애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클래시스류의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관련주들, 레이저 관련주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신약개발주들은 사실 움직임이 진짜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약간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HLB가 대표적인데요. HLB가 간암 표적 항암제인가 그 재료 나오면서 HLB 그룹주가 한 8개가 되거든요. 8개가 막 동반 상승을 막 하루 이틀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시그널이죠. 우리 되게 오래 쉬었어. 근데 이제 재료 나오면 움직인다? 막말로 저 PBR 테마가 나와서 지금 10조, 20조짜리 은행주들이 막 8%, 10%가 오르는데 이런 유동성이라면 제약바이오에서 신약개발 관련 재료들이 좀 터져주면 제약바이오 관심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다시 움직인다면 결국은 양극재, 음극재가 썩어도 준치라고 과거에 대장주의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낙폭 과대 메리트가 보이네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무사님과 제가 처음 만난 지도 2020년, 그쵸? 2020, 21, 22, 24. 이제 5년 차인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도 아마 세무사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설 연휴 인사 한 번만 주시면서 영상 마친다면요. 다 아시는 거 맞나요? 네, 많이 알 겁니다. 네, 저는 슈퍼게임이 이세무사 TV를 운영하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김작가 TV 채널은 한 2달에 한 번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사실은 그래요. 2달에 한 번 나와서 저는 말을 하지만 그러면 2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취사 선택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사람은 저게 좋다고 그러고 오늘 저 사람은 저게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김작가 TV와 같은 인터뷰 채널을 보실 땐 여러분들이 좀 주관이 좀 확실히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2024년 결국 주식 투자는 내 주관이 있어야 돼요. 내 주관이 있고 선택도 내가 직접 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주식 투자를 못했다면 올해는 좀 새해 결심. 우리가 그런 말 하나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세수를 매일 하는 이유는 매일 얼굴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계획을 매일 세워야 된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계획을 왜 매일 세워야 되냐면 우리는 세웠던 계획을 늘 작심삼일로 끝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아마 계획을 세웠겠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돌아보면은 또 흐지부지 됐을 텐데 아주 좋은 계획 세울 시즌이 또 왔죠. 정말 1월 1일 우리 전통의 1월 1일은 설날이니까 많은 계획 세우시고 자기 주관 갖고 투자하셔갖고 2024년에는 모두 다 100억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울밤에 자기 전에 세수할 때는 왠지 세무사님 얼굴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세무사님과 또 2달 말씀하셨으니까 4월 달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슈퍼겸 이정유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